안녕하십니까. 해커스 공무원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국사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를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참 힘듭니다. 그죠? 한국사를 공부한다는 거. 일단 처음 접하시는 분들, 그 내용에 엄청난 내용에 앞에 딱 서면 막막해지죠. 그다음에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도요, 끝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또 이게 성적이 좀 잘 나오고, 그죠? 한국사 점수가 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신 분들도 공부를 하다 보면 끝이 없이 뭔가가 나와요. 그리고 그 불안함이라는 것이 계속 엄습을 합니다. 계속해서 뭔가 해결되지 않는 10% 정도, 5% 정도의 부분이 계속 1년 동안 괴롭혀요.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공부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는 자극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좀 과도한 걱정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잘 조절을 하셔야 돼요. 너무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너무 조바심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또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처음 한국사를 접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기존에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도 도대체 한국사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마스터가 될 건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일단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오해독. 그죠? 제가 스토리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점수를 내려면 이게 반복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맡기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 들었죠? 알아서 복습하세요. 그죠? 제가 이런 거 자료 줄 테니까 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뭐 데일리 테스트 보시고, 자, 반복이 되죠? 이게 안 돼요.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죠?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혼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리는 건 뭐냐면, 한번 수업을 들은 내용이 어쩔 수 없이 내 스스로 반복이 되도록 시스템화 시키고, 그것을 체계화 시켜서 그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드립니다. 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자연스럽게 한국사 공부 방법이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일단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한국사를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가 궁금하면 도대체 이놈의 한국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단원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부분까지를 뭐라 그러죠? 여기 조선 후기까지를 보통 여기까지를 전근대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여기를 전근대사라고 얘기하고, 이 부분을 뭐라 그럽니까? 여기를 근현대사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전근대사하고 근현대사하고 쭉 보시면 출제 비중 자체가 이쪽이 좀 높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시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높고 여기는 비중이 좀 적으니까 나는 여기만 열심히 공부하고 여기는 안 해야지. 큰일 납니다. 그쵸? 큰일 납니다.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어떤 난이도 있죠? 이거는 전근대사를 어렵게 느끼는 학생과 근현대사 부분을 어렵게 느끼는 학생은요, 그냥 그 학생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전근대사가 어렵다, 또는 근현대사가 어렵다, 또는 무엇이 쉽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학생마다 다 받아들이는 학생마다 다 다른 내용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속단해가지고 내가 이 부분을 많이 해야지, 적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일단 공부를 접근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한국사에서는. 그리고 지금 제가 출제 비중 적어놨죠. 이걸 가지고 나는 뭐 조선을 많이 해야 되겠다, 고려를 많이 해야겠다. 절대 안 됩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공부 방법 첫 번째, 절대 스스로 비중을 나눠서 속단해가지고 비중을 조절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건 참고로만 보시면 돼요. 당연히 이제 고대나 고려, 조선 쪽에서 집중이 되고 있고 전근대가 근현대보다 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쵸? 자,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자, 요 부분은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그다음에 선사시대부터 좀 내용이 조금 나오긴 하는데, 여기는 그래도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옛날에 배웠던 기억들 이런 게 좀 납니다. 대개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게 고대부터예요. 이때부터 어렵게 느낍니다. 구체적인 사실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특히 이 부분부터는요, 경제, 사회, 문화 같은 이런 파트들은 평소에 역사에 좀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도 잘 건들지 않는 부분이니까 이게 좀 어려운 거죠. 그죠? 그리고 근현대사는 이상하게 잘 접하지를 못했나 봐요. 학창시절에도 근현대사 부분을 접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내용이 재밌고 가장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가. 참 신기하죠. 그죠? 자, 그래서 근현대사 부분을 좀 그렇게 느끼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시면 일단 출제 비중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참고로만 보시면 돼요. 매년 반복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비중이 고정되어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 9까지 9급. 자, 2014년부터 16년까지 제가 분석을 해놨어요. 참고로만 보세요.
참고로 한번 보시고 가끔 이제 통합적인 문제들이 나오긴 하죠. 그렇죠? 그럼 대체로 한 13개 내지 14개, 심지어는 이때는 뭐 정근대 파트 16개가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플러스 1이라고 표시한 건 뭐냐면 여기서 통합 문제가 하나가 나왔잖아요. 고려에서 조선까지를 아우르는 문제. 그런 것들은 정근대사를 집어넣기 때문에 13 플러스 1이라고 제가 표시를 한 겁니다. 자, 이거는 지방지 9급이요. 자, 패턴은 비슷하죠. 자, 이런 경우에 2016년에는 자, 정근대 파트가 좀 많이 나왔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고려와 조선 부분이 그죠? 고대, 고려, 조선 부분을 합치면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개 뭐 80% 또는 한 40%, 뭐 50% 정도가 여기서 차지하죠. 그렇죠? 자, 그다음 서울시 9급을 보면 서울시는 약간 근현대 비중이 좀 높다는 거. 근현대 비중이 9급이나 7급보다 약간 높다는 거. 그 서울시가 여러분 문제가 조금 까다로워요. 그죠? 이렇게 비중이 되어 있고요. 7급으로 한번 가볼게요. 국가직 7급의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근데 국가직 7급은 확실히 자, 지방직 우리 국가직 7급이 9급보다는 어떻습니까? 근현대 비중이 조금 높죠. 그쵸? 그리고 안 나오던 뭐 역사의 의미 같은 것들이 한번 나온다든지 여기서는 근현대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근대사 4개, 그다음에 일제강점기 3개,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가 굉장히 이건 특이한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지방직 7급도 역시 지방직 9급에 비해서는 근현대 비중이 조금 높아지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을 보시면 그러면 내가 7급을 공부할 때는 9급 공부하는 거와는 달리 근현대 비중에 약간 좀 더 심화를 좀 둬야 되겠구나. 한두 문제 정도가 더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서울시 7급입니다. 서울시 7급은 여기서 보시면 근현대 비중이 오히려 서울시 9급보다 줄었죠. 그런데 여기서 뭐가 많이 나와요? 통합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통합 문제.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황산대첩비를 제가 황산대첩비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이성계가 왜구를 격퇴한 것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비석인데 자 이거를 이제 조선 그 고려 말의 상황이니까 제가 정근대로 집어넣어서 13 플러스 1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뭐였냐면 황산대첩비를 일제강점기에 일본 놈들이 이걸 훼손했거든요. 이 비석을 자기네들한테는 이제 좀 치욕적인 거니까. 그래서 그 내용은 사실은 근현대 부분하고 겹쳐서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려와 조선의 과거 제도를 묻는다든지, 그 다음에 조선 전기부터 후기까지를 이제 서적들 나온 책들이 있죠. 그거를 그냥 책 제목만 주고 순서 배열을 시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보, 이건 뭐 정근대도 아니고 근현대도 아닌 뭐 이상한 거죠. 자, 국보를 묻는다든가. 이것도 정근대에 제가 집어넣긴 했는데, 자, 요런 부분을 보면 조금 근현대가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선 다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체로 7급에서는요, 심화적인 내용도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근현대 파트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돼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정치사 부분의 큰 흐름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스토리 라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역사를 접근한다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분들 계세요. 특히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자, 내 수업만 잘 들으면 다 이해가 되면 이제 뭐 여러분들 점수가 나올 거다. 요즘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없지만 흐름만 이해한다고 해서 점수가 나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역사를 처음에 공부하실 때 지엽적인 부분부터 너무 잡고 들어가서는 절대 공부가 안 돼요. 완성이 안 돼요. 큰 스토리 라인을 분명히 특히 경제, 사회, 문화보다 정치사를 완벽하게 잡으셔야 돼요. 정치사 파트를 잡으면 거기에 정치사를 하다 보면 경제, 사회, 문화적인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경제, 사회, 문화로 들어갔을 때 정치사의 큰 맥락 속에서 그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걸 먼저 하셔야 되고요. 너무 지엽적인 것부터 매달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을 때 특히 기본반 들을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이건 반드시 나와요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기본에서는 나올 수 없고 9급에서 나오기 좀 힘들지만 심화 과정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고 9급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 부분부터 잡읍시다 라고 하는 이렇게 수업을 좀 가려줘야 됩니다. 이런 개념들을 중요도에 따라서 가려주지 않으면 그 선생님은 그냥 자기의 어떤 만족에 빠져서 수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학생들한테 그걸 제시해 줘야 돼요. 제가 그걸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 경제, 사회, 문화사 부분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잘 구분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경제, 사회, 문화로 들어가면 정말 내용이 방대해요. 특히 문화사 파트 보세요. 외워야 될 개념이 책 이름도 외워야 되죠. 무슨 유물도 외워야 되죠. 또 뭐 무덤도 외워야 되죠. 그림도 외워야 되죠. 무슨 작품도 외워야 되죠.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출제확률이 80% 90%입니다. 라고 그 다음에 특히 도자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역사서의 편찬 방식이 무엇인지 석탑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여러분들한테 흐름을 먼저 주고 그런 것들을 공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지엽적인 것들 좀 체크해놔 따로 뺐던 거 있죠. 요거는 심합니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공부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문화사를 다 내가 섭렵해야지 절대 못합니다. 여기는 특히 그런 중요도에 따른 선별 과정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죠? 그리고 한 단계, 두 단계를 이렇게 밟아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바로 한 번 공부한 내용이 단기간에 반복되도록 하셔야 돼요. 저는 이거를 오해독 시스템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제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한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세요. 제가 내용을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어떤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걸 공부를 한 다음에 요거를 처음에 복습을 할 때 이 복습으로 갈 때 있죠. 요 간격이 3일 내외.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번 공부한 내용이 복습으로 들어가는 텀이 3일 내외에 한 번 들어가라. 대신에 이 내용을 공부하는 이 복습이 엄청나게 심화된 내용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날 공부했던 3일 전에 공부했던 내용을 간략하게라도 넘겨보는 방식으로 복습을 하시더라도 그것이 3일 내외에 이루어질 때 이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기억에 거의 80% 이상은 남습니다. 남고요. 그 다음에 이 복습을 하셨죠. 그 다음에 또다시 이거를 재복습할 때 일주일 내외 또는 좀 길게 텀이 잡으면 열흘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데 한 일주일이나 열흘 내외에서 다시 재복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거의 90% 정도 90% 정도 남아요. 이 커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뒤집어 말하면 이 내용을 공부하신 것을 만약에 한 2주 후에 아니면 또는 뭐 1주 후에 제가 일주일이라고 할게요. 일주일 후에 만약에 제가 복습을 한다. 그죠? 자, 한 40% 정도 건지면 다행입니다. 다 사라져요. 그 다음 만약에 2주일이 되죠? 제가 장담할게요. 여러분, 이거 20-30%밖에 못 건져요. 이거는요, 제가 물론 뭐 이걸 수치화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뭐 이걸 딱 제시해 드린다는 게 좀 어폐가 있지만 정말로 제가 경험적으로 한국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한 번 공부한 거 절대 일주일, 2주 후에 보면요, 거의 사라져 있어요. 그런데 3일 이내에 한 번 복습하고 일주일이나 열흘 이내에 다시 한번 그걸 간략하게 20분, 3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봤다면 그 기억은 장기 기억으로 갑니다. 근데 그게 스스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 공부한 것이 오해독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도록 시스템을 제가 제시해 드리는 건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항상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제시문들, 자, 제시문 있죠? 선택지 말고 제시문들을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게 어떤 사료인지 그 맥락을 잘 보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게 앞뒤 잘라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선택지 있죠. 선택지, 틀린 선택지, 옳은 선택지 있죠. 이것들이 왜 옳은지, 왜 틀린지를 꼼꼼히 분석하셔야 돼요. 이것도 혼자 하긴 힘들지만 제 수업을 들으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녹아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이것도요, 그냥 가볍게 정답만 맞추고 넘어가는 식으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오답 정리를 하실 때는 항상 어떻게 한다? 자, 옳지 않은 틀린 선택지 있죠? 자, 틀린 선택지가 있으면 이것을 다시 어떻게 바꿔놔야 돼요. 그죠? 옳은 표현으로 항상 바꿔놔야 됩니다. 여기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답 노트 작성하실 때 이거를 꼼꼼하게 하지 않으시면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요 부분 명심하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로는 심화 문제와 동형 문제를 통해서 해결력을 높여야 됩니다. 문제 해결력. 여기서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내용은 많이 공부했지만 문제를 못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외운 걸 가지고 적용하려고 하니까 자꾸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외운 것을 가지고 문제에 적용한다. 모든 문제가 그렇게 적용이 되려면 아주 단편적인 문제만 내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공무원에서도 추세가 뭐냐면 탐구를 요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사료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들, 추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보면 외운 것 가지고 바로 적용이 안 돼요. 그럼 외운 것 가지고 그 문제에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머릿속에서 재구성이 된다든지 어떤 제시문이나 어떤 유물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묻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제가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문제풀이를 통해서밖에 안 돼요. 근데 문제풀이도 많은 문제를 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사료 제시형이라든지 그렇죠? 사료 제시형 문제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어떤
자료, 그러니까 뭐 도표라든지 그래프 같은 자료 제시형 문제도 조금씩 풀어봐야 되고, 공무원에서 많이 나오진 않지만 요거는 요즘에 이제 좀 뜨거운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순서 배치 문제도 왜 좋냐면, 순서 배치 문제를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단순히 암기만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 배치 문제야말로 어찌 보면 그 시대사 전체를 정말 입체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 배치 문제도 단순한 암기가 아닙니다. 내가 그 판을 완전히 이해했어야지만 풀어지는,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셔야지만 그 해결력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고 높아지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 한 번에 한두 번 정도 한국사 전체 내용 봤다고 해서 이게 좋은 점수로 가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항상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주안점을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수업에서 이제 오해독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기출족보를 먼저 제가 드리죠. 예를 들어서 도병마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아라 그러면, 자, 실제로 이런 게 기출이 됐었어요. 이제 2016년 국가 7급에 나왔습니다. 시중 평정사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제시문이 나왔죠. 그럼 정답이 나오죠. 그럼 오답이 나오죠. 그쵸? 그럼 이 오답이 뭐다? 왜 오답인지를 여기다 다 찾아 쓰는 거예요. 자, 그럼 군사기밀과 왕명 전달을 담당했다. 이거는 이제 도병마사에 관한 문제니까 이건 도병마사가 아니겠죠. 그쵸? 이건 뭐예요? 중추원이라는 기구거든요. 그럼 나는 이걸 중추원이야. 이렇게 써놓고, 그다음 중추원 써놨으면 중추원으로만 하지 말고 중추원에서 왕명 전달과 군사기밀이니까 요거는 추밀이 군사기밀이고 그 다음에 승선이 왕명 전달이야. 이런 식으로까지 딱 써놓는 거예요. 오답 정리하실 때. 그 다음에 화폐와 곡식의 출납에 대한 회계일을 맡았다. 자, 보세요. 화폐와 곡식에 대한 출납. 이게 3사거든요. 그럼 여기서 3사만 하지 마시고, 원래 이게 송나라의 3사인데, 송나라의 3사와 고려의 3사, 송나라 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송나라의 3사는 어떤 기능이었는데, 고려는 어떤 기능이다. 송나라는 재정 계획까지 다 세웠었고, 얘네들은 회계 기능만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또 써놓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고 관리의 비리를 감찰했다 그러면, 자, 잘잘못을 논하고 관리의 비리를 감찰했으니까 여기 어사대입니다. 어사대면 어사대로만 끝나지 마세요. 어사대 관리들하고 중서문화성의 낭사들이, 자, 이게 구성된 게 뭐냐면 대간이거든요. 자, 대간이라고 하시고, 그럼 대간은 또 뭐랑 비교해야 돼요? 조선에서도 대간이 있어요. 그럼 조선에서도 어사대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거 뭐가 있습니까? 사헌부라는 게 있고, 낭사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사간원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런 것까지 확장해서 써놓는 거예요. 이거를 해드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해야 돼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기출족보 확인하면서 그런 공부까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자, 보세요. 자, 본 수업 듣죠? 본 수업은 제가 쫙 여러분들한테 스토리라인 잡아드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아닌지를 제가 가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일리 테스트 들어가야 돼요. 데일리 테스트 들어가서 공부한 걸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지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왜 틀린지 오답 확인. 특히 이 부분에서 제가 아까 이 오답 정리하는 거 그게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뭡니까? 수업하기 전에 제가 리뷰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는데 이거는 제 수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걸 3일, 그죠? 3일이 지나기 전에 리뷰를 하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3일 지나기 전에 리뷰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주말 과제 제가 드리고요. 빈칸으로 그 주간에 공부했던 것들. 그 다음에 정답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답까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 또 문제를 드리죠. 그럼 이거는 이제 제 수업에 관한 커리큘럼이니까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린 것이고, 제가 오늘은 한국사에 대한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는 시간이거든요. 제 수업을 홍보하는 시간이 아니라.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냐면, 이런 식으로 한 번 공부한 내용들이 스스로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는 그 공부의 과정을 여러분들께서 구축을 하셔서 학습에 임하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제가 주안점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것들이 이렇게 2중, 3중, 4중으로 그물망처럼 빠져나갈 수 없도록 개념이,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셔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3일 지나서 계획을 다시 짜더라도 작심 3일 너무 우습게 보지 마세요. 3일마다 계획을 짜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한국사 공부는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말 명심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반가웠습니다, 여러분.